선거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두 분 모셔서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아니 순차 인사 처음 보네요. 아, 그러니까 보통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유, 나오는데. 이 소개 순서대로 제가 배려해드렸죠, 지금. 아니, 보통 인사만 하고. 예. 저는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니까 보통 인사만 예. 이렇게 딱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방송 하루 이틀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조상호 변호사님 처음 오셨어요. 저희가 처음 오신 분한테는 네.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연대 인사가 뭐예요? 아, 취재 편의점 이렇게 잘 부탁한다. 예. 아니 그 시청자들한테 함께 솔리데리티 우리 중요하니까. 아, 예. 연세대학교 아니고. 예, 예. 여기 편의점,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얻고 가는 거는 대형마트에서 모든 제품들이 구비된 아주 훌륭하고 양질의 어떤 시사 정보와 데이터를 얻고 가시게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취재 편의점 앞으로 대형마트로 성장할 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이긴 한데 주말 사이에 굉장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개혁신당은 잘 나가고 있죠?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정체성을 잘 나름대로는 빌딩하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약간 표 떨어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도 용기 있게 건드린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지율은 아직은 개혁신당으로 조사하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요즘 좀 재미있게 느끼는 거는 국민의힘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스타일이 있구나. 저 인간들은 국민의힘 다시 못 돌아가겠다 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스타일 확립하는 작업은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개혁신당 이번에 첫 발표가 아마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였는데. 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되게 핫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건 네. 전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좋더라고요. 네.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노년층 무임승차 폐지론, 그러니까 사실 무임승차 폐지의 초점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특히 노년층 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세권 중심으로 이상하게 편제되어 있는 이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부분을 어떻게 보면 노인 계층 분들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노년층들의 전반적인 교통복지를 해결하자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갈라치기 느낌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핫한, 우리가 보통 야마라고 표현하기도 네. 하고, 그 주제를 그런 식으로 뽑아버리는 게 물론 이거 득표 전략에서 갈라치기 전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긴 한데, 그렇게 써먹기에는 너무 괜찮은 정책인데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생겼어요. 국회 들어가면 저 공약 받아서. 저는 되게 괜찮은 공약인 것 같아요. 괜찮은 왜냐면 공약이에요?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짚고 있는 것처럼 역세권이면 오히려 부유층인 경우가 많거든요.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만 유용하거나, 아니면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지하철까지 이용하게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오히려 초래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총량을 딱 정해서 그 총량에 대해서 자유롭게 네. 자신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맞아요. 실제로 조상호 변호사님은 지역구가 서울이시지만 네. 서울에서도 지하철만 무료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아까워서 못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바로 역 앞에 못 사시는. 네. 웬만하면 그냥 걸어가지 이렇게. 그게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순천에 살고 있는데 순천 같은 데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예. 저희는 그리고 버스 요금도 더 비싸요, 서울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1,500원인데 저희는. 원래 지역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 거리도 좀 더 길기도 하고 사용하는 인원수 자체가 서울보다 당연히 적고. 네, 적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재밌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도 교육 공약 냈는데 교육 공약 내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기숙형 우리 책임 학교 막 늘리고,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 다 떠나고 막 한 학교에 막 10명 있고 이런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통폐합하자 그러면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지고 지역 위주로 저희 기숙학교 많이 만들고 지방 거점 국립대들 확 키워가지고 지역의 인재 유출 막자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쉽지만 알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 되게 공감하는데 저희가 무임승차제도 개선합시다, 교통바우처 드릴게요라고 했으면은 아무도 안 써요.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산적인 토론을 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는 특히 저희가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열심히 해야 이제 언론에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는 이슈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노인 회장님과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헤드라인에 좀 덜 못 담기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할 그 수밖에 없는 토론도 면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저는 뭐 정당 뭐 주변 정치권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이 어쨌든 그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뜨거운 정책 현안들을 내놓고 토론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평가할 예, 만하다.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건 먼저 큰 줄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른바 잔가지. 잔가지에 굉장히 괜찮은 정책들은 있었어요. 근데 기사가 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정당들이 그리고 네. 앞으로 이 정치권이 마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저출생과 기후 위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큰 줄기에서의 어떤 그림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굉장히 번뜩이고 반짝반짝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중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그림이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아니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보면 다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어요. 예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의 기숙학교나 이런 부분이 결국 지방 소멸 이슈와 뭐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교육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 애를 키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 맞닿아 있다. 근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다 그런 류의 이제 저출산 대책들 좀 큰 것들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기억에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최대한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구체성 있는 얘기들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도 뭐 경제나 뭐 저출산이나 뭐 지방 소멸 같은 큰 줄기도 당연히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위기 극복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뭐 물론 기후 위기, 미래 위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당면한 위기 뭐냐면 남북 문제, 특히 네.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외교 문제. 지금 예를 들면 중러 같은 이른바 이 북방 외교 부분은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고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유럽과의 외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좁게 바운더리가 좁게 미일 외교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미일 외교가 그렇다고 굉장히 또 매끄럽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외교 분야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계속 삐거덕거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위기 극복에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도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정책 좀 내주십시오. 아니, 이쯤 되면 조사호 변호사 거의 무슨 어둠의 개혁신당 지지자 아니에요? 아우 좋은 아이디어고. 네. 예. 하여간 뭐 큰 당 작은 당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은 하루가 시급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개혁신당의 3지대 통합과 연대와 이런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조홍천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그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결합할 예정으로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닌 상황으로 돼서 많은 언론들이 아마도 이 두 분은 개혁신당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방금 이준석 대표도 되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하시는 새로운 미래 쪽하고 네. 저희하고 불필요하게 정책 경쟁 말고 서로 뭐 갈등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 했던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또 나와가지고 아유 그거 뭐 안 가셔가지고 뭐 오히려 우리한테 잘 된 일이죠. 이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신당 움직임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뭐 이게 좀 참 쉽지 않구나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튼 예. 저보다는 조 변호사님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하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신당이 잘 가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찌그덕버그덕 하면서 사실상 생각과 다르게 사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대연합 쪽, 그러니까 원치가 상식 분들이죠. 네. 그쪽하고 이낙연 대표님하고 하시는 게 저는 약간 그 같이 공동 창당 선언이라는 게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저희도 맨날 그런 얘기 듣죠. 아, 너희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다 같이 뭉쳐야지 뭘 왜 뭐 자강의 길을 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결혼을 하려 그래도 각자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번 이 상황들을 보면서 같은 당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게 사실 어쨌든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같은 당에서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은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그러니까 합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생각 더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2,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그 새로운 미래가 5%, 그리고 대구, TK 지역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이 7,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2%, 그리고 중도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7,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여론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갤럽이라서 되게 중요하게 잘 보고 있고, 네. 확실히 이게 당 인지도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조사들을 보면, 둘 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는 개혁신당, 하나는 이낙연 신당으로 조사된 결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으로 조사된 결과들을 보면 호남에서도 저희 지지세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개혁신당 인지도를 더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도 보면 정치 고관여층은 개혁신당이 한 6% 정도 나오는데 네. 저관여층이 한 1%인가? 밖에 안 나와서 저희 인지도 제고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한국 정치를 바꿀 힘이 있기도 바라시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역 의원 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지지부진한 국면이 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사실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도 사실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안철수 의원 스타일로 하면은 그냥 네. 양당 다 나빠요. 저희 새 정치할게요. 막 약간 그냥 핑크빛 전망만 그리면서 이미지 정치하면 저희 지지율을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해놓으면 찬반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약간 지지율을 조금 희생하면서 내지는 투자하면서 저희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겠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당 공이 3%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조사를 보면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아니, 이제 대표죠. 이준석 네. 대표의 개혁신당이 아마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개혁미래당, 예. 새로운 미래인가요? 하여튼. 새로운 미래. 예. 자꾸 아니, 바뀌어가지고. 저희 네, 왔다 갔다. 개혁신당이요. 네, 여기는 거기가 왔다 갔다 개혁신당, 하고 새로운 있습니다. 미래. 지금 원래 뭐 거기 새로운 미래였다가 거기는 새로운 미래로. 네, 새로운 미래에다가 네. 뭐 개혁신당 하신다고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하신다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미래로 미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어찌됐든 두 정당의 격차가 굉장히 좀 크게 차이 났어. 2배 이상 차이 났던 걸로 아는데 지금 비슷해졌어요. 동률이 됐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안티테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네.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과 뭔가 계속 우당탕탕 쿵탕쿵탕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입지가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예 무시 전략으로 네. 나름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에요. 무시 전략으로 안 받고 있었죠. 안 받고 있다 보면 이런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언론 이슈를 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그 정책의 핵심과 조금 벗어나서 정책에서도 약간 자극적인 그러니까 조미료를 잔뜩 친 제목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은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상태로 간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제3정당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3지대 정당을 처음에 출범한다고 할 때 아니면 출범 전에 제3지대 정당을 바라는 여론을 보면 대부분 10%가 넘어갑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네. 그 20%에 육박해요. 근데 실제로 정당을 창당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심지어 투표에까지 들어가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거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 표가 사표가 되지를 원치 않는 내 표가 굳이 표를 던졌는데 그 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로 오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 표가 이게 어느 양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역대 이른바 제3지대 정당 중에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때도 실제로 보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호남에서 공천된 그러니까 인지도 굉장히 높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공천된 호남 지역에서는 이른바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 쏠림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2등을 했어요. 국민의당이. 근데 정작 서울에서는 또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될 것 같다는 심리 때문인지 전부 또 표쏠림이 민주당 쪽으로 응집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1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고 보면 결국에 개혁신당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인물 경쟁력으로 압도할 만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몇 명이나 확보될 것이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 개혁신당이 정당 자체의 득표로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 진짜 어둠의 개혁신당 어둠의 진짜 맞다니까요. 우리 전략회의에 모셔야 되겠다. 오셔야 돼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네. 그런 부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신당들의 사례들 저희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후보들의 이 수준이나 질적 측면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사례가 보면 호남에 사실은 되게 집중하면서 수도권에는 공천을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좀 대강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뭐 김성식 이런 분들 정도 빼고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아무튼 네, 좋은 인물을. 근데 유승민 대표가 빠지고 네. 또 그리고 사실상 개혁신당에 합류하는데 어떤 인사들이 좀 문제여서 난관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오늘 아침 단독 보도 보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빅텐트의 걸림돌은 배복주 전 의원이다. 이런 또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배복주 한 분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혐오 정치인이다, 뭐 갈라치기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고 그냥 정책에 대해서든 아니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든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맞서서 서로 그냥 비판을 할 뿐이지. 근데 네. 예를 들면 혐오 정치인이다 이런 거는 그냥 낙인 찍기잖아요. 그러니까 딱지 붙이기인데 그거는 토론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빨갱이 같은 거잖아요. 굳이 네. 따지면 어떤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걸 하는 분들하고는 아니 이거는 진짜 토론하자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랑도 같이 할래? 막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거에 그 입장이 바뀐 건지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대놓고 그냥 이준석의 지지율 내지는 뭐 지지자들만 이용해 먹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분명한 태도가 분명한 태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게 꼭 배복주 씨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분이 포함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바램과 다르게 저희는 유승민 대표님은 어디 가서 뭘 하시든 개혁 보수시고 네. 그분이 한국 정치에 기여하신 게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오셨다고 해서 삐지거나 막 뭐 비판하거나 이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유승민 대표님 뭘 하시든 존중하고 응원하고. 네. 근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유승민 대표님이 이런 꼴을 당하셔야 되는 분인가? 막 무슨 장해찬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무슨 공천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주려면은 뭐 더 적극적으로 당에 희생하는 태도를 보여라. 뭐 팔짱 끼지 말고 뭐 나와서 먼저 뛰어라는 식으로 유승민 대표한테 무슨 조언을 빙자한 협박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유수비 대표님 여기서 지금 장해찬 전 최고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계셔야 되나. 그런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쉽다기보다 뭐랄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9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9시 30분에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이게 잡혔던 기자회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자회견이 잡혀서 아마도 선거제도에 대한 그 입장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 문제 잠깐, 왜냐하면 오늘은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좀 일찍 가셔야 돼가지고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선거제도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나름 의원들 사이에서 네.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의원들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예요. 권역별 병립, 네. 현역 의원들이.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권역별 병립형 의원을 갖고 계시는 의원이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 중에. 그럼 전체 중에. 100명이 더 넘으면 167명이니까 오히려 연동형이 소수. 그렇죠. 근데 연동이 형이 그만큼이나 팽팽해요. 단단하고. 나 80몇 분 서명하시고. 그러니까 서명을 80몇 거의 분 비슷하죠. 했는데. 그 애초에 그때 분위기하고 약간 달라요.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60여 분.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네. 단단한 편이고 예. 그다음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예. 아니 우리가 결국에는 위성정당 내지는 위성정당을 넘어서 이제는 참칭정당도 막 나올 판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진짜 민주당이다. 예. 예. 뭐 용인이요. 네, 뭐 찐민주당이다. 뭐 국민의 찐이다. 뭐 하여튼 별게 다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연동형 설계, 진짜 연동형이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안 나오려면 네. 적어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처럼 200대 100이거나 네. 250대 150 정도는 돼야 왜냐면 나중에 또 합당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 합당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우리가 명분내고 말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비례 의석이. 근데 47석 연동형이면 이거는 왜냐면 이 지역구 의석을 내는 정당이 주요 정당들이 이렇게 되면 비례 의석을 거의 못 갖고 와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꼼수 비례정당이 계속 출몰할 바에야 네. 과거 우리가 가졌던 두 가지 가치 있잖아요. 소수 의견이 그 의견에 맞게 대접받게 해줘야 된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된다. 그중에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정당 개혁안으로 이번에는 일단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서 지금 하신다는 건 광주가 아마 이른바 예. 뭐라 그랬죠? 예. 동서간 어떤 이렇게 이제 반목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치인들이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러면 거기에 위치를 잡고 아마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병립형 그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호남 지금 지역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조 변호사님이랑 전망 면에서는 의견 같이 합니다. 예. 광주 내려가셔가지고 이 시기에 바로 네. 발표하신다는 거는 권역별 병립형 발표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석패율제를 의무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동서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석패율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 만들어주는 제도가 일종의 있어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같은 게. 그러니까 이중등록제 같은 그렇죠. 예. 그게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중등록제라고 하고 일본은 아쉽게 졌다 해서 석패율제 예. 같은 거라고 예.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아마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막 제도도 복잡해지고 적응도 어렵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병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뭔가 좀 개혁적인 느낌 내야 되니까 권역 이렇게 붙인 건데 근데 결국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가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냥 중앙에서 공천하는 거라 가지고 글쎄요 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소수 정당이라든가 제3정당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 당세가 그러니까 권역별 병립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대충 쪼개자는 건데 네. 그러면 한 석을 배출하려면 대충 7% 정도 득표가 나와야 돼요. 정당 네. 득표가. 그러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도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인가? 아니,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니 갤럽 조사 3%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정당 인지도는 또 올라갈 네. 테니까 다른 데서는 뭐 많이 나온 데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진보 정당들에서 엄청 반발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금 녹색 정의당으로 네. 이번에 했나요? 거기 7% 넘기기 사실 쉽지 않을 않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도 그렇고. 네, 진보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굉장히 민주당과의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만 놓고 보면은 신당들이 난립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정당이 플러스가 되는 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네. 거기서 그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들이 아웃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모수가 줄기 때문에 의석 배분율에서는 늘어요. 네. 나머지 정당 남게 되는 정당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럼 저희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개혁. 아니 뭐 되는 만약에 거예요? 그 가드 이거 뭐 이른바 턱걸이를 넘어선다면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뭐 근데 저희가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아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민주당에서 뒤지고 볶고 막 알아서 하시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보랑은 되게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도 아까 제가 뭐 의석에 관한 비율도 얘기했지만 그 비율 이후에 또 넘어서야 될 부분이 연동형 비례제 되면 다당제하고 정당들의 난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각제하고 달리 그 제 정당들의 인사 요구와 협치 요구를 행정부가 마냥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장치를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정치 제도를 손봐가면서 이끌어갈 거냐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로 좀 고민해야 아니 돼요. 근데 그거는 조 변호사님 우리 그 다 아는데 아까 우리 이제 비례 47석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 난립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린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늘리면 그런데 이번에는 뭐 늘릴 리가 네. 없고 그렇죠. 47석에서 늘어날 네. 수는 없는 거고. 그럼 47석에서 사실은 해도 약간 소위 좋게 말해서 뭐 예. 자매 정당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가 민주당이 한 49% 정도 되고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미래통합당이 41%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대 정당들은 다 초과 의석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때 미래통합당은 좀 못 가져갔죠 아마 초과 네네. 당연히 네. 많이 졌으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49%를 득표했는데 그때 아마 지역구에서만 한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잡자라는 거. 이 지역구 득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불균형을 네. 연동형을 통해서 보정하는.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그래도 한 4% 5% 받는데 의석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예. 이거를 막자라고 해서 연동형을 한 건데 근데 이 정신 자체는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맞아요. 세계 어디라도 필요한 거라서. 근데 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DJ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는 연동형이나 이런 선거제 개혁을 되게 세게 밀어붙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하여튼 뭐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저희가 조상호 변호사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28분이어서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물을 뿜을 뻔했어요. 물 부을 뻔. 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사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반윤 전선이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려면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200석을 만들어야 된다.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두덕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즉각 같이 할 계획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개혁의 대상이신 분과 개혁신당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뭐 같이 할 계획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충분하네. 예.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짧게 모셔서 그런데 저희가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30초 정도만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개혁신당 열심히 하고 있더라. 천하람이 오렌지색 옷 입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 야, 뭐 이준석 신당이 개혁신당이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 좀 더 알려져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스포트라이트를 원래도 갖고 있지만 더 저희도 열심히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 천하람 왜 이렇게 안 보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략적으로 그런 거니까 걱정 마시라 예. 라고 하는 마지막 30초에 하기에는 대단히 쓸모없는 아무튼 개혁신당 관심 많이 가졌어요. 아니, 저 요거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역구는 순천에서 출마하시로 결심하셨습니까? 저희 뭐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예. 이제 당에서는 좀 전략적인 유연성을 끝까지 좀 유지해달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예.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예. 또 출마 선언을 곧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출마 선언. 몰라요, 그건 저도. 당에서 또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네. 너무 짧다. 예. 조 변호사님도 화이팅. 예, 저희는 경선이 본선인 지역이라 예.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 또 제대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함께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조상호 변호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함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퍼를 입고 오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 금천구, 네. 금천구 동네 변호사 네, 네,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해야 되죠. 예, 경선해야죠. 지금 몇 분이나 금천구에서 뛰고 계세요?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총 7분 나와 계십니다. 7명? 예. 예비 후보가 7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럼 여기는 경선이 더 치열하겠어요. 언제나 그래왔던 곳입니다. 금천은? 예, 가장 많을 때는 9명까지인가 하여튼 있었던 적도 있다 그래요. 9명까지. 예. 예. 근데 사실은 중성동 예. 이쪽에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조상호 변호사를 긴급 투입할 수 있다. 친명 쪽에서 조상호 변호사를 긴급 투입해서 금천에서 빼서 중성동으로 박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 저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당이 돌렸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저랑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러니까 상의를 하거나 이런 일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네. 저는 임종석 전 의원께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그 선택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네, 왜냐면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하면 장관급 공직자도 지나셨고 네. 비서실장이 또 단순히 장관급 정도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나름 상징과 같은 그 지위에 있으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임명직으로도 웬만한 걸 거칠 건 다 거치셨어요. 네. 그리고 선출직으로도 재선까지 해보셨고, 근데 그러면 성동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성동 지역구를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등을 거듭하면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양보할 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얘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임종석 의원 본인이 자리를 비우느니만큼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거기서 삼선하시는 동안 굉장히 잘하셨어요. 나름 조용조용하게 그러면서 강단 있게 의정활동 정말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마지막 전기에서 네. 이번에는 내가 험지로 가서 과감하게 선당우사해서 네. 우리 이른바 험지를 좀 더 개척하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민주당 표를 갖다가 만들어보고 이른바 밭을 갈군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뭔가 내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로이 한번 세워보겠다. 예. 그런 의도로 이제 거기 지역구를 이제 떠나서 서초 지역구 우리한테는 굉장히 험지죠. 네. 거기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결단이라고 칭찬을 하고 야 우리 마침 민주당에 차기 서울시장감이 없었는데 야 저 정도 결기하고 판단력이 있다면 차기 서울시장감으로 괜찮고 손색 없는 거 아니냐. 홍익표 대표.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 내부에서. 네, 당 내부에서. 예, 예.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현역 지역구 불출마 지역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은 이제 전략 선거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당원당에서. 예. 그러면 어차피 당이 결정할 문제예요. 네, 거기서는.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초재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해본 원의 신인도 아니신데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말뚝 꽂듯이 공천 신청을 해버리시면 예.
이거는 뭐 나 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전략으로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분한테 어떻게 전략을 줍니까? 전략 요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당에서 전략으로는 안 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 전략 지역구인데 네. 그분이 전략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험지라서 예. 다른 인물이 아니라 큰 인물이 와서 이걸 다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맞서 반드시 한석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전략으로 그 정도의 그 어떤 네임밸류 있고 비중 있는 예. 인물이면 내려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예. 여지껏 대대로 쭉 민주당이 해왔던 지역. 예. 그리고 그 이른바 나름 그래도 민주당에서 좋은 밭이라고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예. 이른바 뭐 꽃밭까지는 아니어도 예. 텃밭? 예, 예. 텃밭 꽃밭까지는 아니어도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늘 예. 당선돼 왔고 예. 그럼 그런 거기- 지역에다 무슨 명분으로 신청하냐는 겁니다. 누구는 뭐 그래요. 아, 너 거기가 내 원래 정치적 고향이다. 그러면 그 정치적 고향에서 꾸준히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은평에 강병원 의원께서 지금 지역구로 있는 거기 강병원 의원이 초선 출마할 때 같이 경선했었잖아요. 경선했었죠. 그런데 강병원 의원 그때 당시 후보에게 원외였죠. 원외였던 후보에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도 떠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아직은 없습니다. 뭐냐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인사를 받고 더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산적이 있다. 네. 누구냐? 예. 윤석열, 최재형,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재부 장관 저기 홍남기. 홍남기. 네, 예. 이 세 분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 윤석열 본인이기도 하고 한 명은 윤석열 본인이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을 위해 정치 개입도 서슴치 않으면서 뭔가 뛰는 사람들이에요. 네. 홍남기 그 기재부 장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 한 푼 없다고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추가로 푼 거 아닙니까 돈? 네.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돈 없다고 돈 못 풀겠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중책을 맡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이렇게 뭐 사실상 전략 지역구에 자기를 공천해달라고 네. 이런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라고. 네. 그럼 임종석 실장이 성동에서 출마하는 것은 반대다. 저는 당연히 반대고요. 반대다. 예.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금천구에서 네. 경선에 참여해서 네.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니 우리 당에 아직 인재가 많다. 많습니다. 예. 정말 영입된 인재도 영입된 인재뿐만 아니고 네.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는데 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외 인재들이 많아요. 네. 그 원외 인재들 중에 예. 훌륭하신 분들이 또 가서 예.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해낼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임종석 실장 공천 주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분이 예. 그 정도라면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거 이른바 윤석열 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솔직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누가 그때 추천했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겸허하게 그런 걸 받아들이시고 한번 불출마 선언도 한 적이 있는 만큼 네. 이번에는 험지 출마해서 당세 확장에 도움을 주셔야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네. 1월 2일 예방 예정이었는데 그 칼침 테러 때문에 못 갔다가 이제 어제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삼지대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의 넓은 연대를 좀 제안해서 사실상 준연동형제를 이 대표를 만나서 직접 설득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언론의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어쨌든 이재명 네.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이른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관한 이슈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 22대 총선의 화두다. 네. 그렇게 본다고 볼 때 네. 그 제세력에 대한 연합을 통해서 네. 이재명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제세력을 연합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심판 정서를 네. 최고조화시키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그 제안도 일정 네. 부분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듭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뭐 지지율은 계속 낮은데 앞서 말씀 주신 그동안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있긴 했었잖아요. 네.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뭐 진보당, 정의당 다 포괄해가지고 일종의 그 네. 선거 연합, 민주대연합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주장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소수 정당이 배려받아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네. 들어간 다음에 해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분산하는 이런 방식이 회산에서 된다. 이제 각자 자기 정당으로 입당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그 국민의힘이 받을까요? 받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면 현행대로 그냥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게 네. 이게 어찌됐든 병리편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도 의석을 득표하거든요. 네. 본인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른바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어쨌든 문호를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별도로 네. 정당을 예, 만들어서.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사실 없죠.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의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만큼만. 네, 만큼만. 네.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게 과거 연동형으로 가게 됐을 때 예. 민주당이 이른바 비례의석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예. 그 민주당에게 투표하고자 했던 표들 중에 사표가 되는 예. 표들이 결과적으로 모수를 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에 해당하는 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얻어야 될 의석보다 그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당 득표율만큼 47석 중에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정당 지지율만큼 가져가는데 그 지지율만큼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제세력의 아니, 연합이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 비례정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순위를 소수정당에게 30% 양보했기 때문에 네. 그 소수정당이 30%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꼴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손해이긴 하지만 양보를 보는 거죠. 전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랑 큰 우산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타도 네. 내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네. 부르짖는 재정당 연합의 네. 파이는 조금 커질 수 있는. 커지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에서 공천하고 싶은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후순위로 배치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수정당을 이제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의석수에서는 손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최종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른바 연동형 유지를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큰 주장은 이제 제 정당이 연합 세력으로 네. 오히려 그 이른바 지금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포위하려면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그 주장에 가까운 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소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갑론을박이 있겠죠. 지금 뭐 기자회견 이후에 또 뭐 소수정당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입장들이 하나하나 나올 텐데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나왔네요. 조금 읽어드리면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제 유지하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제도는 왜 이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가,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5천만 국민이 왜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맥락을 보면
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을 네. 수 있는데, 난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발표를 내용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그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이제 22대 총선에서는 그 그렇죠. 캡도 없어진 캡이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근데 연동형으로 가게 사실은 된 거죠. 아무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면 그때도 네. 비례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캡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결과는 똑같고요. 네. 심지어 비례연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를 연합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병립형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 민주당도 민주당을 모태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쪽은 그냥 단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득표율대로 병립형하고 똑같이 간 거예요. 네. 똑같이 그냥 득표율에 따라 간 거고.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 지역구 의석에 영향을 받는 정당과 정당 자체는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네.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사실은 좀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47석 연동형은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창당 불가피한 그러니까 창당 것이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려면 지난 21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이거 선거제도를 초반에 손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연동형으로 가되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선거 2달 앞두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것도 여하튼 정말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때 당시에 이 선거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우리 당에는 예를 들면 홍영표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정개특위 간사가 김종민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대방 쪽 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장재원 의원이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뭐 장재원 의원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도한 분은 홍영표, 김종민 이 두 분인데 네. 그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네. 본인들이 주류로 있을 때는 이른바 준연동형에서 캡을 씌워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례 연합정당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위성정당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캡을 씌워서 이른바 병립형에 따른 본인들의 공천권을 확보해 놓고 다음부터는 그것도 없애줄게. 이게 이른바 외상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네. 자기들 권한이 있을 때 22대 총선 규정까지 자신들이 미리 합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일 때 네. 다음에는 법사위원장 너희들 줄게. 이것도 가불정치 외상정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기가 가진 권한이 아닌데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겼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넘길 수 넘길 수가 있냐라고 있냐 이런 논란이 그게 난리가 난 있었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안 줘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결국에 친명 지도부가 들었으니까 친명 지도부는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외상하고 가불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재밌는 포인트는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준 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 선언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비례정당으로 가는 이상 네. 이게 연동형이냐 예, 병립형이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다. 예. 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하는 이상 예. 사실상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을 갖는 원래 정당과 예. 비례정당이 정당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예. 지역구 의석에 그러니까 비례 의석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병립형과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이라는 거는 지역구 의석과의 연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동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 별도로 정당을 만들게 되면 지역구 의석과 연동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비례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들의 그 강한 요구. 네. 만약에 그거를 거절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이른바 범진보 영역에서 생길 분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네.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22대 총선에 화두해야지 그 외에 어떤 이슈로 반복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틀에서 그 권역별 병립형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오히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네. 만약에 그 이번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을 네. 국민의힘에서 받게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제는 네. 이른바 권역에 따른 네. 그 동서 간의 어떤 그 정당 간 불균형 문제가 예. 그 이른바 지역 감정이죠. 예. 지역 감정이 완화될 교두보는 낮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권역별 비례를 하고 네. 거기다가 이중 등록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험지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 네.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자기가 원내에 입성할 가능성.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아까운 표차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뒤늦게라도 비례로 구제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험지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당선되면 네. 비례대표이지만 그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는 현역 대 현역의 싸움이 돼서 네. 그 지역구에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으로 험지에서 훨씬 좋은 환경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당 간 이른바 지역 감정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구상인 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언론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 그러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비판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을 해보면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핵심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 우산 아래 그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들어가는 틀 이걸 만들어서 선거를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준비해보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30% 소수 정당 배려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아침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도에 대한 결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한 2달 넘게, 3달 넘었죠. 생각해보니까 가을부터 네. 도대체 선거제도를 언제 결정하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발표를 하는 장소를 광주로 잡은 이유가 이유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번 선거제도의 변화의 핵심은 지역구도 완화다. 그렇기도 그렇게 보시면 하고 됩니다. 어쨌든 그 민주진보 진영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제 5.18 민주묘역에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진보 진영을 넘어서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전 국민이 소위 얘기하는 이 반윤 심판 선거를 함께 해주시라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기자회견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딱 속독을 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예를 들면 그 30%를 소수 정당에게 배려하겠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30%의 의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얻는 의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결단인 것이고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로 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제3지대 혹은 소수정당들 배려해서 함께 가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그리고 대선에서 사과했던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를 뭐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그간 오랫동안 그 밭을 다지면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를 그냥 이거 똑같으니까 뭐 이게 뭐야 하라고 치부하면서 던져버릴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권역별로 이제 선거 제도를 좀 비례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지역구도 완화가 진심이라면 좀 진중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셔라. 그렇습니다. 설사 거부 하나니 있더라도 그렇게 농담 삼아 툭 치듯이 그런 가벼운 언행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한동훈 위원장의 반대 입장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뭐 방금 왔다 가신 그 천하람 위원장도 대표적인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87년 저희가 헌법 이후에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 거의 막 내전 분단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동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현하고 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문제였는데 권역별 비례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이재명 대표가 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기세가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네, 뭐. 그동안 사실은 막 여러 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뭐에 막 상당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걸 좀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후에 뭐 양동시장 등의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이제 그것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광주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광주 선언을 이번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추미애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이제 법조인에게 이것 좀 여쭤볼게요. 노영민 전 실장이 손준성 검사를 콕 집어서 유임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발 사주 이 얘기는 그 이전부터 약간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콕 집어서 실명들이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제 누군가가 계속 청와대에서 그 손준성 유임을 네. 해달라고 했다. 특히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되게 강하게 요구했다는 그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단독 보도라고 하기는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아니, 단독은 맞죠. 이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실명이 처음 공개된 나왔으니까. 거는. 예, 예. 그때 당시에 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목에 청와대의 어떤 핵심 실세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다. 당연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배탄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그 때도 이미 얘기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중앙지검장 당시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향후 정치를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무도한 검찰이 아니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로 쓰는 사람 아니냐 사실상. 예.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좀 쓰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과거부터 관행은 예. 총장의 어떤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참모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부 정책관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여러 참모들이 있어요. 그걸 이른바 대검 부장급 인사라 그러는데 네. 이런 대검 부장급 인사에 관해서는 사실상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는 방식으로 네. 여지껏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받아주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전의 총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무도하게 검찰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았거든요. 눈치를 봐가면서 했지. 예. 근데 이렇게 무도하게 개입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 손발을 좀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추미애 장관 당시 장관이 네. 이제 인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으로 그 사실은 청와대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 예. 왜냐하면 최종적 결정은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그 대통령의 인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래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사정보관리 책임이 네. 대통령 비서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국에는 그 장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른바 윤석열 지키기, 손준성 지키기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뭐 소위 이제 지금 평가하는 그 검찰 인사들이 그 쿠데타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 내부에 인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의 협력 세력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영민 전 실장이다. 그게 이제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하고 상관없이 오판한 것인지는 알 수 네, 없지만 상관없이 사실 네. 상관없이 네. 옛날에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자주 그러니까. 나오고 있지만 예. 그 상군사령관인가요? 그분이 전두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뭘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날 다 결정 나가지고 결국엔 그 이후에 머리 조아리게 됐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당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네. 그거 여부를 떠나서 네. 제가 사실은 네. 청주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상호 변호사가? 네. 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요? 아니, 청주하고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파랑 청주에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청주 예, 분들하고 예, 다 예. 교류도 많고 아, 친하고. 청주에도 출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청주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그 사실은 그 부정적 여론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단단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 당내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는 네. 강한 조직표로 이른바 노영민계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겨서 출마하게 되면 그 선거구 필패는 물론이고 네. 옆적구들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잖아요. 집이 두 채 있었어요. 근데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본인이 오더를 내렸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뭡니까? 이른바 투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만약에 쓰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똘똘한 한 채가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강남 집을 남겨놓고 예.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청주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 너 이제 앞으로 강남 가. 예. 청주 무시한다는 거지? 예. 딱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때 그 여론 그 여론이 어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디 밥자리 술자리를 가도 그 예. 얘기 합니다. 노영민 예. 비서실장 얘기 나오면 예. 아 청주 집 팔아가지고 이제 강남 간다며. 예.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런 분이 내려오면 선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민주대연합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 매우 뭐 감정적으로 기분에 맞춰서 정해야 되냐라는 비판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여하튼 핵심은 연동형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갈등과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연동형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저희가 추후 있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나 길게 했습니다. 네. 뭐 갑자기 하여튼- 기자회견이 나와가지고 네.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 이번 가지. 선거제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 가든 이게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그런 제도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뭐 자매정당이든 위성정당이라 부르든 하여튼 그런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구조면 그거는 사실상 선거제도가 연동형이나 병립형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네. 없습니다. 예. 같은 의석의 결과를 초래해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소수정당 배려 몫을 보장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그 화두로 네.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의석 네. 30%를 양보하겠다 소수정당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간에 논의됐던 아니면 지금 현 제도 네. 현 제도하고도 차이는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권역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더 예. 좋은 측면은 있는 것이고 예. 지금처럼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보인 반응처럼 그냥 되게 시큰둥하거나 반대 입장이 분명해지면 네. 지금 연동형 현 제도 하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문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여 말씀하신 이제 빅텐트인 것이죠.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이것은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큰 판을 준비를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오늘이 사실상 총선의 첫걸음, 광주 선언을 시작으로 총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양동시장에 시민들 많이 모이겠는데요. 저희 현장 카메라 갔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또 박지원 전 원장 모시고 저 인터뷰 모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조상호 변호사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금천구의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엔 네. 그 소수정당에서 네. 좀 괜찮은 인물, 제대로 된 인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공천해서 네. 소수정당의 세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 몫으로 배려받아 공천받으신 분들이 여러 잡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22대 총선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정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